안녕하세요. 태영건설 임직원 여러분. 저는 법무법인 발일정 대표 김용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건설 경기가 좀 위축이 돼서 그 협력사라든지 공동수급사들이 회생 파산 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회생 파산 절차는 이게 법정 기간이 이렇게 있어서 그 절차를 꼭 준수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권리가 실권되는 이런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회사의 특징이 뭐냐면 만약에 협력사라든지 공동수급사들이 이 회생이나 파산 절차가 되면 현장을 어떻게 온전히 진행시킬 것인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업 쪽에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회생 파산 쪽 그 법리를 조금 갖고 계시면 아마 그 회생 파산 절차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당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회사 임직원을 상대로 그 협력사라든지 공동수급사들이 회생 절차에 돌입했을 때 실무상 알아야 될 법인회생 법률 지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저를 소개해드리면 저는 2003년도부터 변호사를 시작을 해서 현재는 대한변호사협회 두산변호사 이사를 하고 있고 기업회생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회생 쪽 분야에서는 상당히 많은 법률 지식을 갖고 많은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선적으로 이 법인회생 절차라는 게 상당히 아시는 전문가도 많지 않아서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합니다. 그래서 우선 용어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서 강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생에는 회생 채권이 있습니다. 대신 파산에 가면 또 파산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회생에는 회생 채권 중에 회생 담보권도 있고 회생 채권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알아야 될 것이 이 회생 담보권과 회생 채권입니다. 왜 회생 채권과 회생 담보권을 알아야 되냐면 회생 채권, 회생 담보권이라는 이름이 딱 들어가는 순간 권리 변경이 돼서 감액되는 그런 채권이 돼버리고요. 그 반대되는 개념이 또 공익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쉽게 설명을 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채권, 이렇게 딱 느낌을 보더라도 이 채권은 감액이 전혀 안 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채권이니까 수시로 변제할 수 있는 채권이다. 이런 느낌이 드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회생이 딱 들어가면 채권자들은 나의 채권은 공익채권이야. 공익채권으로 인정해줘. 이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실상 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익채권들은 법률에 딱 명문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그 공익채권에 주장을 해도 거기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면 공익채권이라는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우선 회생 채권 중에 회생 담보권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것도 쉽게 단어 자체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회생 담보권. 회생 절차에서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권리구나. 근데 담보에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 근저당을 많이 생각하죠. 예, 맞습니다. 근저당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이 건설 현장에서 많이 발생되는 하도업자들의 그 현장 점유로 인해서 발생되는 유치권. 예, 이것도 회생 담보권이고 질권. 질권 같은 경우는 어느 때 많이 발생되냐면 공제조합 같은 데서 이렇게 대출을 해줍니다. 대출을 해주고 그 칠자 증권을 이게 질권 설정을 해놓거든요. 이런 공제조합들도 나중에 보면 회생 담보권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하는 게 근저당을 했을 때는 은행, 공제조합이 출자 증권에 대해서 질권 설정했을 때는 공제조합, 할부차 있을 때는 캐피탈 회사, 그렇다면 유치권자, 이런 채권자들이 회생 담보권입니다. 회생 담보권자들은 만약에 이 회사가 회생이 아니고 파산 절차로 넘어갔을 때도 100% 변제 받을 수 있는 이런 채권자들이기 때문에 회생 절차에서도 똑같이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회생 담보권자의 채권은 권리 변경, 쉽게 말해 감액이라는 절차가 거의 없고요. 심지어 그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추분에 말씀드리겠지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서 개시 후 이자까지 줘야 될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회생 담보권이 있고 이제 회생 채권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회생 채권은 전체 채권 중에 담보권이 없는 무담보 채권이라고 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런 무담보 채권 같은 경우는 나중에 회생 계획이 인가가 됐을 시에 권리 변경이 좀 많이 되죠.
보통 한 70%에서 50% 정도는 뭐 감액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감액되는 금액도 나중에는 회생 계획안에 따라서 10년 동안 이렇게 분할 변제하는 회생 계획안을 세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매년 12월 31일 하루에 한 5%, 뭐 3%이 정도로 한 10년 동안 분할 변제를 받게 되는 거니까 그 회생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내 채권이 30%밖에 못 받고 그것도 10년 분할 상환인데 채권자들이 과연 이 제출된 회생 계획안에 동의를 할까? 뭐 이런 의문이 많이 들겠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회생 절차가 도입되면 기존의 회생 채권, 회생 담보권으로 이렇게 묶인 채권들은 회생 절차에서만 변제를 받고 그 이후의 절차는 변제받지 못합니다. 단지 그 이후, 회생 신청한 이후, 보전 처분 이후부터는 모든 걸 현금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설, 자재 같은 납품했던 사람들도 과거에는 지금 우선 납품하고 다음 달에 정산해서 대금을 지급하겠다. 뭐 이렇게 했지만 회생 절차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무조건 현금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금 지급한 후에 가설제 납품받고 현금 지급하고 용역을 제공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회생 절차에서는 부채가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기존에 쉽게 말해서 회생 때문에 나의 채권이 이렇게 묶였다 손치더라도 이 회사가 회생 절차를 잘 진행됨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현금을 받으면서 현금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상식적으로 현금을 준다는데 거래를 안 할 이유는 별로 없겠죠. 예,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회생 계획을 이렇게 70%나 50% 이렇게 삭감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상거래 채권자들이 동의를 해주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생채권에 반대되는 개념이 공익채권입니다. 공익채권은 법률에 규정이 돼 있어요. 이게 채무자 회생법에 규정돼 있고 회생 절차 내에서 이게 수시로 변제해야 되고 만약에 이걸 변제 안 했다. 그러면 회생 절차 내에서도 가압류, 압류, 뭐 경매 이런 강제 집행이 가능한 채권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이 채권은 회생 채권이야 이렇게 주장하고 싶겠지만 법에는 규정돼 있고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입니다. 회사가 운영되려면 근로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니까 이건 무조건 우선 변제로 변제받을 수 있죠. 근데 우선 변제 받는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돈이 없으면 지급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회사에 영업이익이 발생돼서 자금이 있다. 그러면 근로자 임금 퇴직금은 우선적으로 보장을 받게 되는 겁니다. 특별 규정으로 또 있는 게 가장 그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이 뭐냐면 회생 신청 전 20일 안에 입고된 그 물품 대금에 대한 청구권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런 규정을 왜 뒀냐면 회생을 미리 준비해 놓고 회생해서 회생을 터뜨리면 그때 물품을 원자재를 공급했던 그 채권자들은 이게 사기 아닌가? 뭐 이렇게 큰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서 이건 특별로 뭐 개정을 해서 준 규정인데 그 규정의 내용을 보면 이게 물품 대금에 한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에 보면 그 자재대라든지 뭐 이런 대금이 있겠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건설회사를 보면 자재 대금보다는 용역 대금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용역 대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쉽게도. 그다음에 뭐 파견직 근로자들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용역 회사를 거쳐서 오면은 이게 우리가 직접 고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용역 대금에 해당돼서 이 신청 전 20일 안에 지급될 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용역 대금도 나중에 회생 채권처럼 이게 삭감이 되는 그런 채권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회생 개시 결정이 딱 나면 그때 미이행 쌍무계약이라는 이게 법률적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미이행 쌍무계약 이게 단어를 이렇게 분리해 보면 아직 이행하지 않은 쌍무 서로 의무가 있는 계약 이것을 미이행 쌍무계약이라는데 아주 뭐 쉽게 설명을 하면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은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회생 개시 결정이 있으면 우선 이 회생법이라는 게 회생 신청한 기업을 살리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생 신청한 기업에 많은 혜택을 주는 게 권리가 있는데 그게 이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계약은 계속 유지하고
그러니까 이행을 선택해라. 그리고 나한테 불리한 계약은 해지해라. 해지권이 생깁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 기간이 있으면 그 계약 기간 내에 해지를 못하고, 만약 계약 기간 내에 해지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지 않습니까? 근데 회생 개시 결정이 나면 이 법률에 의해서 해지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당한 해지권이 생기고, 근데 여기서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했고 상대방이 그에 따라서 그 상대방의 의무를 제공했다. 그럼 거기에서 또 채권 채무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그 채권 채무에서 발생되는 것이 공익채권이 되는 겁니다. 회생 절차에서는 회생 채권자들은 추후에 이 채권 신고를 하게 됩니다. 제가 추후에 이 회생 절차를 쭉 설명을 드릴 텐데, 거기서 신고하는 내용이 원금, 개시 전이자, 개시 후이자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회생이 생소하기 때문에 원금 말은 뭐 충분히 알겠죠. 개시 결정 전에 발생된 원금이니까. 근데 개시 전이자, 개시 후이자가 무엇이냐? 근데 앞에 개시 전이라는 게 개시라는 말에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일을 말하는 겁니다.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일 바로 전날까지 발생한 이자, 이것을 개시 전이자. 회생 개시 결정일부터 발생한 이자, 이걸 개시 후 이자라고 합니다. 채권 신고할 때는 개시 결정 전까지 발생된 이자를 신고해야 되고, 회생 절차에서는 원금하고 개시 결정 전일까지 발생된 이자를 거의 원금에 준해서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개시 후 이자는 신고는 받긴 하지만 개시 후 이자는 신고해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뭐 회사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자 약정을 안 해도 상법상 연 6%에 있는 법정 이자가 발생되니까 원금에다가 연 6% 법정 이자를 신고를 하면 법원 입장에서는 그 개시 전 이자를 다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 보존 처분이라는 말이 있고, 뭐 포괄적 금지 명령, 뭐 이런 명령 말이 있는데, 보존 처분이란 말은 회생 신청하면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아, 회사의 재산을 동결시킨다. 이게 바로 쉽게 말해서 이게 보존 처분인 겁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동결, 처분을 못 시키는 거죠. 여기 주문을 제가 한번 기재를 해놨는데, 그 보존 처분 결정문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 사건에 관하여 회생 절차 개시 결정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개시 신청한 이후에 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잠시적으로 통상 한 3주 정도가 걸리거든요.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는 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뭐 이런 결정문이 나오고, 다만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안 되고 무슨 특별한 일을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라. 뭐 이런 취지입니다. 2023년 11월 17일 17시 이렇게 시간까지 명시로 나오거든요. 17시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일체의 금전 채무에 관한 변제 또는 담보 제공 절대 하지 말라는 얘기고, 부동산, 자동차, 기계 등 채무자 소유의 일체의 재산에 관한 처분 이런 거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했다고 손치더라도 그거 다 무효고, 나중에 법률상 형사처벌의 문제라든지 법률상 뭐 부당이득의 문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채무자들의 행위를 금지시키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처분입니다.